관상동맥은 심장을 왕관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혈관으로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런데 관상동맥의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 등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해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한다. 심장이라는 거는 피를 통해서 전신에 산소와 영양분을 갖다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바로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그 관상동맥이 이제 어떤 그런 죽상경화증에 의해서 좁아지거나 혹은 막히게 되면 가슴에 흉통을 유발하거나 심하면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를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무서운 질환이 되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로 암과 더불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질환이다.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도 나타나지 않아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을지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박상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주제가 이제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우선 관상동맥,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선 심장은 이렇게 근육으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이 심장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 그 이제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을 분출하게 되고 이 분출된 혈액에 포함된 산소와 영양분들을 전신에 공급함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심장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그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바로 관상동맥이 되겠습니다. 이 관상동맥은 우측 관상동맥과 이 좌측 관상동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정말 중요한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관상동맥에 질환이 생겼다.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는데 그렇게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상태를 우리가 보통 죽상경화증이라고 합니다. 네. 이 죽상경화증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서 관상동맥을 좁아지게 하거나 이렇게 막히게 해서 되는 상태를 우리가 보통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보니까 허혈성 심질환이라고도 표현을 하셨는데 이 허혈성이라는 게 피가 모자라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허혈성이라는 얘기는 그 어떤 기관으로 피가 부족하게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네. 뭐 빈혈처럼 피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관상동맥 질환에는 우리가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이 이에 해당됩니다. 네.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으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를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상동맥 질환 우리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좀 위험한 질환일까요, 교수님? 보통 협심증보다는 심근경색증이 훨씬 위험한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심장돌연사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맞아요. 심근경색입니다. 네.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병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심장 혈관, 관상동맥이 막혀서 피가 안 가게 돼서 완전히 혈액이 차단이 돼서 심장 근육이 괴사가 돼서 그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면서 심장에 합병증을 일으켜서 사망하는 그런 무서운 질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혈관과 근육 모두에게 이상이 끼치게 돼서 위험하면 급사까지도 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치명적인 질환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관상동맥 질환이 어느 정도로 좀 발생을 하고 있을까요, 교수님? 지금 보시는 그림은 2023년 우리나라 사망 통계인데요. 보시면 우리나라 사망 1위 원인은 암이 되겠고 2위는 심장질환입니다. 그중에서 허혈성 심장질환, 즉 관상동맥 질환은 이 심장질환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망 원인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이 좀 발생을 하는 걸까? 원인이 좀 궁금해요, 교수님. 네네. 보통 이제 콜레스테롤이 혈액을
돌아다니다 보면 네. 이제 그 혈관벽으로 침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침투를 하게 되면 네. 그 침투된 그 콜레스테롤이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그 혈관에서 일어나는 염증 때문에 점점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혈관벽이 좁아지면서 즉 이제 관상동맥에 적용이 되면은 관상동맥이 점점 좁아지면서 협심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네. 심하게는 심근경색을 일으켜서 네. 위험한 상태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고지혈증부터 쭉 저기 그림에 보면 심근경색까지 쭉 써놓으셨는데 이 과정인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통 고지혈증으로 시작을 하시나요? 어떤가요? 보통 사실은 이게 이 죽상경화증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 위험인자들에 의해서 네. 어떤 사람들은 천천히 진행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더디게 진행이 되는 어떤 사람은 네.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위험 인자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네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죽상경화증, 네. 즉 관상동맥 질환의 원인이죠. 네. 그런 그 죽상경화증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남자 같은 경우는 45세 이상,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55세 이상이 되면 우리가 고염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고혈압이 있거나 또한 당뇨가 있거나 네. 또한 고지혈증이 있거나 혹은 또 흡연하는 사람은 이게 고위험 네. 인자가 되겠고요. 또한 그 비만과 운동 부족 또한 그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인자가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가족 중에 그 부모나 형제 자매들 중에서 관상동맥 질환을 이른 시기에 앓은 그런 가족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인자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가족력이나 아니면 혈관 쪽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위험인자에 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상동맥, 아까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협심증과 심근경색. 이 두 가지 차이점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우선 그 관상동맥 질환은 크게 협심증과 심근경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협심증에는 안정, 불안정, 그리고 변이형 협심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심근경색이 있는데 그럼 두 가지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보통 그 협심증은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죽상경화증에 의해서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감소돼서 줄어들어서 보통 이렇게 그 운동 시에 네.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를 보통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그 급성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거의 다 막혀서 아예 거의 피가 거의 가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이렇게 심장 조직이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저 그러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증상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증상에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협심증은 그냥 단순히 혈관이 죽상경화증에 의해서 좁아져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네.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양이 적게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싸고 있는 원래 막이 있는데 그 네. 막이 찢어지면서 네. 그 부위에 이렇게 피떡, 혈전. 혈전이 생성돼서 갑작스럽게 이 혈류를 막게 돼서 네.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가장 오른쪽 사진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교수님? 보시면 여기 검은색과 검은색 사이에 이게 그 막이 있는데 그 막이 찢어져서 네. 그 찢어진 부위에 이렇게 위에 혈관에 혈전, 피떡이 생긴 걸 의미하고 그 아래 사진을 보면 그 혈전이 커지면서 그 심장 혈관을 아예 꽉 막은 상태를 나타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협심증과 심근경색 증상의 차이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협심증에도 종류가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그 쌓인 부분을 죽상경화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보통 이 안정형 협심증의 경우에는 이 죽상경화반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운동을 하거나 심장이 일을 많이 해야 될 때 네. 그럴 때 통증이 주로 유발이 되고 그리고 보통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통증이 있고 보통 안정을 하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에 비해서 불안정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그 죽상경화반을 싸고 있는 막이 찢어지면서 그 부위에 혈전이 생겨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막기 때문에 죽상경화반이 한마디로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협심증이 되겠고 보통 한 달 내에 생겼거나 그리고 안정시에도 통증이 있거나 그리고 통증이 점점 세지거나 길어지거나 자주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불안정 협심증을 의심을 해야 되고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병원을 빨리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불안정 협심증이 생기면 심근경색으로 훨씬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언제든지 그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가지 안정형과 불안정형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변이형도 있습니다. 변이형은 어떤 상태인가요, 교수님? 말 그대로 변이형, 변이? 좀 그 일반적인 협심증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변이형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관상동맥, 심장혈관이 다리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듯이 네. 혈관에 경련이 일어나서 경련이 일어나면서 혈관이 좁아져서 네. 그 심장으로 가는 피가 줄어들어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건데 주로 새벽이나 밤에 통증이 주로 생기고요. 네. 운동할 때보다는 주로 운동 끝난 다음에 주로 통증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술이라든지 네. 흡연으로 유발되거나 악화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찐득한 죽상 경화반은 없지만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혈관이 수축하게 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이해를 좀 해봐도 괜찮을까요, 교수님? 일부는 맞지만 네. 그래도 완전히 깨끗한 혈관보다는 아니고. 네네 깨끗한 혈관보다는 그래도 네. 죽상경화증이 생긴 그런 어느 정도 혈관일수록 있는? 더 잘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변이형 협심증까지 살펴봤는데 아까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협심증의 증상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저릿저릿하다,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협심증의 증상, 대표적인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말 그대로 협심증은 가슴을 짓누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네. 보통은 그 협심증은 운동하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긴장했을 때 가슴 보통 한가운데. 가운데를 가운데가 아프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양쪽 팔이나 어깨로 전이가 되기도 하는데 네. 대부분이 왼쪽 팔이나 목으로 보통 전이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보통 지속 시간 한 5분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네. 안정하면 쉬게 되면 한 5분 정도 지나면 통증이 이제 소실되는 걸로 되어 있고 네.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을 투여하면 또 통증이 소실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 이제 혈관 확장하는 확장제 이런 건가요, 교수님? 예. 그 특히 설화정은 굉장히 작용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네. 그 심장 혈관이 좁아진 경우에 혀 밑에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먹는 게 아니라 혀 밑에 넣어서 녹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확장이 되나요? 네, 심장혈관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협심증의 대표적인 증상도 좀 살펴봤는데 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굉장히 좀 비슷한 증상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증상은 협심증은 아닙니다. 하는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가슴 흉통으로 제 외래 환자가 방문을 하게 되면 가짜 협심증을 좀 가려내기 위해서 이제 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환자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뭐 바늘로 찌르는 듯이 아프진 않으신지요? 아니면 혹은 뭐 통증이 수초 혹은 네. 순간적으로 왔다가 지나가진 않으시는지요? 혹은 뭐 숨을 크게 쉬면 시원해지는지? 네. 그리고 오른쪽 왼쪽 통증이 이제 왔다 갔다 하진 않는지? 네. 그리고 혹시 누를 때 통증이 생기진 않는지? 그리고 또 환자에게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몸을 좀 비틀어 보라고 하거나 네. 자세를 변화시켜 보라고 하고요. 호흡을 크게 심호흡을 하게 해서 혹시 통증이 유발되진 않는지 네. 그리고 기침을 크게 시켜서 기침을 크게 할 때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지 이런 사항을 물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가슴 중앙부의 심한 흉통이 한 2분에서 5분 정도 지속이 되면 이걸 협심증 증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한 네. 가지 제가 빠뜨린 게 네. 보통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손가락을 한 부분을 딱 이 네. 부분이 아파요 이렇게 찍는다고 보통 표현을 하면 요거는 가짜 협심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짜 협심증의 증상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 다음으로는 이제 불안정 협심증에서 지속이 되면 심근경색이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심근경색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어떤 질환일까요? 조금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네. 그 불안정 협심증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네. 그냥 바로 그 급성 심근경색증은 그냥
불안정 혈심증 단계 없이 바로 올 발생할 수도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 오. 그래서 그 죽상 경화반, 네. 그 콜레스테롤 싸고 있는 그 막이 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찢어지면서 네. 그 부위에 혈전이 생기게 되고 그 혈전에 의해서 혈전이 이제 혈관을 막게 되면 심장으로 피가 안 가겠죠. 그럼 심장으로 피가 안 가게 되면 이렇게 심장이 근육이 괴사가 돼서 네. 그 여러 가지 합병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협심증 같은 경우는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지 않지만 네. 이렇게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는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고 한마디로 죽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한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혈전이 혈관을 막아버리면 이제 심장으로 피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급사의 위험성이 정말 커지는 질환인데요. 사망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교수님? 만약 그 100명의 환자에서 심근경색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네. 보통 병원에 오기 전에 20명이 보통 사망을 하고요. 아, 그리고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더라도 네. 또 그중에 10명은 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치료를 잘 받고 퇴원을 했다 하더라도 네. 또 1년 내에 또 10명이 사망합니다. 즉 100명의 심근경색 환자가 있다고 하면 1년 내에 보통 40명이 사망합니다.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무시무시한 굉장히 높네요. 병입니다. 네. 그렇다면 골든 타임이 있다고 하면 한 몇 분 정도로 생각을 하시나요, 교수님? 이게 심근경색이라고 한다면 네. 그 병원에 가장 빨리 오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아, 최대한. 왜냐하면 네. 심장 근육은 시간이 계속 피가 안 갈수록 계속 심장 근육은 그 괴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골든타임이라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는 게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심장 근육은 한 번 손상을 입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진짜 만약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바로 병원을 내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심근경색을 알아야, 증상이 어떤지를 알아야 병원에 내원을 할 것 같은데요. 심근경색의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이 한가운데 가슴이 통증이 오는데 보통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굉장한 극심한 가슴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은 3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고 가라앉지 않습니다. 잘. 네. 그리고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가슴 통증이 팔로 가거나 어깨로 가거나 혹은 턱으로 오기도 하고 목으로 전이가 되기도 하고 네. 등으로까지 전이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식은땀을 흘리고 어떤 경우는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체한 듯한 느낌으로 그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진짜 빨리 내원을 네. 하셔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평상시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증상이 발생된 후 1시간 이내에 목숨을 잃는 경우를 돌연사라고 말하는데 돌연사의 75% 이상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이 원인이다. 서구화된 식생활과 고령화로 관상동맥 질환 발병률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흡연과 고령,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들 수 있다. 네, 환자분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요. 한 달 전부터 등산할 때 가슴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가슴이 아플 때 그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이 가슴 중앙이요. 쥐어 짜듯이 아프고요. 시간이 한 5분 정도 그렇게 쥐어 짜듯이 아픈 것 같습니다. 혹시 가지고 있는 그 질환이나 혹시 뭐 흡연 같은 거 하시나요? 네, 제가 고혈압이 좀 있고요. 담배를 피운 지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가슴 중앙에 압박감이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면 협심증을 의심해야 한다. 협심증은 혈관 내 협착이 진행되면서 심장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망 위험이 높은 심근경색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환자는 그 등산할 때마다 이제 그 심해지는 그 가슴 한가운데 흉통으로 오셨고 특징적으로 이제 그 협심증이 의심되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운동부하 검사라든지 혹은 관상동맥 CT 등을 해볼 수도 있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라든지 그런 흡연과 같은 위험 연자가 있고 운동 시 악화되는 그런 전형적인 흉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검사 없이 바로 심혈관 조영수를 해서 관상동맥 질환을 진단할 예정입니다. 협심증이 의심되면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 핵의학 영상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수축 능력이나 심부전, 판막 질환 유무를 평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검사 결과 심각한 협심증이 의심될 경우 관상동맥 조영수를 시행한 후 스텐트 등을 이용한 관상동맥 중재 시술 등의 치료도 이뤄질 수 있다. 그 일주일 전에 시술 받으셨는데 네. 요즘은 좀 어떠세요? 요새는 그래도 시술 받기 전보다 많이 편해졌어요. 조금 그때는 조금 많이 아프고 조금 운동을 세게 한다든지 그러면 좀 가슴 흉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술 받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졌어요. 그 시술 받은 부위는 좀 어떠세요? 처음에는 조금 뻐근했는데요. 지금은 아주 편해요. 그냥 시술 받기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뭐 차이 없을 정도로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 전에 고지혈증 약은 잘 안 드셨었는데 이번에 그 시술하고 나서 혹시 그 제가 드린 약은 잘 드시고 계신가요? 네. 한번 그렇게 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약을 안 먹으면 안 되겠다 생각에 정말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꼬박꼬박 잘 먹고 있어요. 협심증은 크게 안정형과 불안정형으로 구분한다. 안정형 협심증은 가슴 통증이 나타났다가 휴식을 취하면 완화되고, 불안정형은 갑자기 통증이 악화되면서 휴식을 취해도 흉통이 있는 경우다. 불안정형 협심증은 심근경색으로의 발병 비율이 높다. 이 환자는 최근에 일주일 전에 생긴 그런 그 안정시에 흉통을 주소로 왔고 불안정 협심증 그 진단하에 그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고 일주일 후에 내원하신 분입니다. 이전에 고지혈증이 매우 심했었는데 고지혈증 약을 잘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관상동맥 질환이 생기는데 아마 기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 고지혈증 약 포함해서 관상동맥 질환에 꼭 필요한 약제들을 그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유산소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육류보다는 그 채소류 등을 많이 드시는 그런 식습관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상동맥 질환 진단이 내려지고 관상동맥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할 수 있다. 관상동맥 조영술은 대퇴부 동맥이나 팔의 동맥을 이용해 관상동맥 입구로 긴 관을 넣고 조영제를 주입해 관상동맥의 내부를 촬영하는 방법이다. 동맥 내부와 혈관 내에 좁아진 부위나 막힌 부분을 쉽게 볼 수 있어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 관상동맥 질환은 협심증하고 우리가 크게 심근경색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하면 큰 문제가 없고 심근경색으로 이제 가는 걸 예방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조기에 진단하지 않고 방치했다가는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발전을 해서 그게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흉통, 가슴 한가운데, 그리고 운동을 할 때 더 심해진다든가, 그리고 그 팔이라든지 턱으로 방사되는 그런 통증이 있고 그 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병원으로 빨리 방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전조 증상을 느끼지 못한 채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키는 동맥경화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흡연 등에 의해 가속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 요인을 갖고 있다면 생활 습관을 고치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진단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진단법도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교수님. 네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보통 이제 환자가 호소하는 그 증상만으로도 우리가 관상동맥 질환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네.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심전도라든지 운동부와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 검사, 그리고 심근관리 스캔이라고 하는 핵의학 검사라든지, 네. 그 해부학 검사 중에 하나인 관상동맥 CT 등을 필요에 따라 촬영하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선별 검사를 통해서 이제 관상동맥으로 뭔가 진단이 된다 하면 그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조영술일까요, 교수님? 증상이라든지 네. 선별 검사를 통해서 관상동맥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이 되면 우리가 확진 검사를 위해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을 합니다. 그 관상동맥은 좌측 관상동맥과 우측 관상동맥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네. 그 좌측 관상동맥이 되겠고 아. 우측 같은 경우는 이제 우측 관상동맥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 관상동맥 심장 혈관 입구 쪽으로 그 도관을 진입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조영제라고 하는 그 혈관 염색 물질을 쏴서 네. 그 심장 혈관을 그럼 보는 검사가 되겠고 네. 그 관상동맥 조영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혹시라도 만약에 좁아진 경우가 발견이 된다고 하면 치료를 동시에 네. 진행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관상동맥 조영술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조영술을 보면서 어느 부분이 좁아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치료 계획을 좀 세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관상동맥 질환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직접 치료를 하셨던 환자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훨씬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환자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교수님? 이 환자는 협심증 환자인데요. 네. 그 43세 남성이고 3개월 전부터 등산할 때 가슴 통증이 생긴다고 제 외래를 내원하였습니다. 네. 보통 쉬면은 통증이 사라진다고 했고요. 환자는 흡연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가 협심증으로 치료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외래에서 관상동맥 CT를 찍었고 보시면 우측 관상동맥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좁아진 부분이 보이고요. 네. 그래서 확진을 위해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을 했고 보시면 CT에서 보시는 이 부위가 이 조영술 상에서도 심하게 좁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 협심증으로 진단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이 치료하신 환자 사례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관상동맥 질환의 치료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약물을 먼저 투여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님. 네네. 관상동맥 질환을 가진 모든 환자에서는 네. 내과적 약물 치료가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입니다. 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하는 관상동맥 중재술이라든지 네. 혹은 외과적인 치료 중에 하나인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가장 치료의 근간이 먼저 되신다고 했습니다. 약물 치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상동맥 질환의 그 약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제제 피를 좀 묽게 하는 약이죠. 네. 그리고 고지혈증 약이 이 내과적 약물 치료의 근간이 되는 치료가 되겠고요. 이 두 가지 치료, 항혈소판제제와 고지혈증 약은 향후에 그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증상 완화를 위해서 베타 차단제나 칼슘 차단제, 혈압약의 일종입니다. 네. 또한 필요시 니트로글리세린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약물 치료까지 좀 살펴봤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혈관이 어느 정도 좁아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영술을 시행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조영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영술의 치료 과정도 한번 쭉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 관상동맥 조영술은 이렇게 팔목에 있는 요골동맥이나 네. 혹은 사타구니 근처에 있는 대퇴동맥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골동맥이나 대퇴동맥 안에 요구르트 빨대 같은 그 크기의 그런 그 도관을 네. 작은 짧은 도관을 삽입을 하고요. 다시 그 도관을 통해서 심장까지 가는 팔목이나 이 그 대퇴동맥 쪽에서 그 심장 혈관까지 가는 긴 도관을 다시 삽입을 합니다. 네. 거기서 그 삽입을 하고 나서 그 조영제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쏴서 네. 혈관 상태를 확인을 하고 네. 그 좁아진 부분을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풍선 확장술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다시 좁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텐트 시술까지 보통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조영술로 어느 정도 좁아져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풍선 확장술이나 스텐트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 스텐트 시술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과정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도관을 이렇게 심장 혈관 입구까지 진입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 관상동맥
좁아진 부분으로 이제 특수 제작된 그 철사를 그 병변을 통과시키고요. 네. 그 철사를 통해서 풍선을 또 특수 제작된 특수 풍선을 그 철사를 통해서 좁아진 부위에 위치를 시키고 네. 그 부위를 풍선을 통해서 확장을 시킵니다. 대부분은 풍선으로만 불고 나면 다시 네. 좁아지기 때문에 네. 풍선을 제거하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이 금속 그물망 네. 관상동맥 스텐트를 추가로 이 좁아진 부위에 그 설치를 하고 이제 시술을 보통 끝냅니다. 이게 바로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도 좀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스텐트를 넣어도 다시 좁아질 일은 없나요? 이런 질문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많이들 하시는데요. 1, 20년 전에만 해도 관상동맥 스텐트, 심장 혈관에 스텐트를 넣으면 네. 재협착률이 한 10% 내지 20%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워낙 그 스텐트가 기술이 발전하고 약물이 좋아지면서 요즘에는 1년, 네. 1년 내 재협착되는 비율이 보통 5% 미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관상동맥 중재 시술, 스텐트 시술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또 교수님이 직접 치료를 하셨던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환자네요, 교수님. 네, 이 환자는 제가 아까 진단할 때 말씀드렸던 그 환자가 되겠고 네. 보시면 긴 도관을 이렇게 혈관 입구에 그 위치를 시키고 네. 이 도관을 통해서 철사를 좁아진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진입을 시킵니다. 그 철사를 통해서 특수 제작된 풍선을 이 좁아진 부위에 위치를 시키고 네. 그 풍선을 확장을 시켜서 좁아진 부위를 넓히고 네. 그 이후에 다시 그 관상동맥 스텐트를 집어넣어서 보통 시술을 끝내는데요. 왼쪽 사진은 보시면 이 좁아진 부분이 스텐트를 삽입한 이후에 이렇게 넓어진 네.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보시면 그 우리가 시술을 할 때 혈관 내 초음파라고 하는 좀 정밀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되면 네. 이 좁아진 부위를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스텐트를 넣을 때 보통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스텐트 사이즈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리고 스텐트 시술을 한 이후에 스텐트 상태가 어떤지, 스텐트가 혈관에 잘 달라붙어 있는지 혹은 너무 떠 있진 않은지를 그런 상태를 확인하는데 관상동맥 조영술을 만 하는 것보다 네. 훨씬 더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환자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내원한 환자 사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이번 환자는 그 52세 여성이고요. 2시간 전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슴 통증이 있어서 네. 저희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셨습니다. 환자는 증상이라든지 이런 심전도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바로 의심이 돼서 바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그 이 좌전하행지 가운데 혈관이 네. 그 꽉 막힌 상태로 그러네요. 그 상태가 보이고 시술한 이후에는 이렇게 이제 없던 혈관이 그 살아난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이제 네. 이 같은 경우는 그 이 긴 도관을 통해서 네. 이 도관을 통해서 이 병변을 이 철사를 통과를 네. 시키고 그 풍선을 집어넣어서 풍선으로 좁아진 부분을 넓히고 네. 관상동맥에 스텐트까지 설치한 이후에 사진이 바로 오른쪽 사진이고 이런 식으로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통해서 심근경색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같은 환자인데 앞에 환자에 있어서 그 다른 혈관도 이제 좌전 회선지라고 하는 혈관도 보시면 그 거의 99% 막혀서 그러네요. 아예 안 보이네요. 네네 여기 보면은 혈관이 끊긴 것처럼 보이시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풍선으로 확장술을 하고 스텐트를 넣어서 이렇게 혈류를 개선시켜준 그런 그림이 이제 오른쪽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통해서 심근경색을 치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보시면 흡연을 한 그런 환자였었습니다. 네, 이렇게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받은 환자 사례까지 살펴봤는데요. 시술로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해야 하잖아요, 교수님. 수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혈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측 관상동맥 혈관, 우측 관상동맥, 네. 좌측 관상동맥이라고 했는데 좌측 관상동맥은 또 좌전하행지와 좌회선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네. 그걸 우측 관상동맥,
좌전 하행지 그리고 좌회선지를 세 개를 우리가 보통 3혈관, 세 개 혈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세 혈관 질환에 모두 다 병이 있거나 아, 혹은 우리가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보면 네. 아 이거는 굉장히 시술이 복잡하고 시술 중에 굉장히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병변이 있거든요. 사실 네. 그런 병변에 대해서는 이런 관상동맥 중재시술보다는 우리가 그 외과에 의뢰해서 네. 관상동맥 우회수를 보통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혈관을 연결해서 이제 네네. 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술법인 거죠? 네네. 중재시술로 시술이 복잡하거나 네. 굉장히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병변이라고 생각이 될 때는 우리가 관상동맥 우회수를 흉부외과에 의뢰해서 수술을 네. 하게 되는데요. 이거 네. 보시면 자신의 혈관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이제 내우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이 있는데 내유동맥, 네. 쇄골 밑쪽인가요? 네네네.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내유동맥을 박리를 해서 아. 좁아진 부분 뒤쪽에다가 이렇게 이어서 아. 피를 가도록 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사타구니 쪽에 있는 그 대퇴동맥? 대복제 정맥을 네. 띄어다가 이렇게 정맥을 떼요? 네. 오. 정맥을 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맥을 떼다가 대동맥에서 좁아진 부위 뒷부분을 연결을 해서 우회하는 그런 시술을 하는 게 바로 관상동맥 우회술입니다. 네. 자, 이렇게 관상동맥의 시술법, 치료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에서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수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건강한 식생활요법과 운동요법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혈압을 잘 관리해야 하고 또한 고지혈증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는 철저한 혈당 조절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관상동맥 질환 환자는 아스피린을 포함한 고지혈증 약제를 꾸준하게 끊지 말고 복용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은 반드시 금연해야 됩니다. 금연을 하는 것만으로도 심근경색 환자가 심근경색의 재발이라든지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하는 분들은 반드시 금연할 것을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그 치료 전에 느꼈던 흉통이 만약에 비슷하게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평소에 어떻게 하면 관상동맥 질환을 피해갈 수 있는지 예방법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관상동맥 질환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그런 생활요법이 중요하겠는데요. 네. 저는 기름진 육식보다는 주로 채식주의의 생활 습관 그리고 저염식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인스턴트 식품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매일 네. 그 40분 이상씩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겠고 그 적정한 보통 우리가 그 체질장 지수라고 하는데 BMI 25 이하로 그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겠고 가능하다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예, 금연하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금주라든지 또한 스트레스를 자신에 맞게 해소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네. 관상동맥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예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관상동맥 질환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은 보통은 관상동맥 질환은 흉통을 주소로 흉통을 호소하면서 보통 병원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네. 간혹 가다가는 건강검진을 하면서 관상동맥 CT를 찍었다던가 네. 혹은 다른 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외래에 와서 심장 초음파 검사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그 관상동맥의 병이 의심되는 네. 그런 상태가 발견이 되고 검사를 해보면 거기에서 관상동맥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무증상인 경우가 덜어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네네.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가슴 통증이 있으면 관상동맥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당연히 O가 되겠고요. 네. 가슴 통증이 있을 때 가장 우리가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관상동맥 질환이고 당연히 가슴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 병원에 빨리 오셔서 그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릴게요. 관상동맥 질환은 운동할 때 증상이 나타나기가 쉽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그것도 O입니다. O. 왜냐하면 그 심장이 보통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많은 피를 필요로 하거든요. 네. 그런데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충분한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운동을 하게 될 때는 네. 많은 양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보통 가슴 흉통이 유발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요. 협심증은 위궤양과 혼동하기 쉽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것도 O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네, 보통은 그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은 가슴 흉통을 주소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오게 되는데 일부에서는 보통 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궤양 같은 경우에는 그 명치 부위 통증이 주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협심증과 이렇게 그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음료는 심장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O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 보통 에너지 음료에는 보통 고농도의 그런 카페인을 고함량의 카페인을 갖다가 그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에너지 음료를 마시게 되면 보통 그 심장 맥박수가 빨라지고 심장 근육 수축력이 증가되고 간혹가다가 이렇게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그 에너지 음료가 좋지 않을 심장 수 건강을 해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관상동맥 질환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궁금증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질문인데요. 협심증이 있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할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떨까요? 협심증이 있는 환자들은 평생 그 약제를 복용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제제와 그리고 고지혈증 약제는 그 협심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평생 드셔야 향후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해서 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좀 좋아졌다 싶어서 임의로 스스로 그냥 중단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교수님. 네, 절대 임의로 관상동맥 질환 환자가 약제를 끊게 되면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아스피린을 먹으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거 누구든지 먹어도 되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건 어떨까요, 교수님? 네, 그 과거에는 사실 뭐 우후죽순으로 아스피린을 의사도 처방을 많이 했었고 네. 환자들도 그냥 영양제처럼 아스피린을 많이 먹었는데 맞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오늘 다루고 있는 관상동맥 질환 네. 환자 같은 심혈관 질환 환자들에 있어서는 그 아스피린이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그런 이로운 역할을 하지만 일반 모든 환자가 아스피린을 먹을 경우에는 그 위장관출혈 같은 위험한 합병증을 일으켜서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아스피린을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전문의와 상담 후에 처방을 받은 다음에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저희가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관상동맥 질환은 네모다.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관상동맥 질환은 치명적 질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치명적인 질환이다. 왜일까요, 교수님? 관상동맥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사망 2위를 차지하는 그런 질환이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사망 1위 원인이 바로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심장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심근경색이고 약 돌연사의 80%가 심근경색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치명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관상동맥 질환에 걸리지 않은 분들은 관상동맥 질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 건강한 식이요법과 네. 운동요법을 하는 게 좋겠고 이미 관상동맥 질환에 걸려 있으신 분들이라면 약제 복용을 꾸준히 잘하고 네. 관상동맥의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급사의 위험성이 큰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에 혈관 관리 그리고 운동요법으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 꼭 참고하셔서 건강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심장내과 박상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